지금까지 챕터 2에서는 디자인 프로세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배웠고, 그 다음에 requirement analysis가 얼마나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챕터 3에서 배웠으며, 시스템 디자인, 그리고 시스템 스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만들고 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엔지니어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시스템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챕터 4에서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챕터 5에서는 프로젝트 플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마지막 챕터에서는 디테일드 디자인과 다큐멘테이션, 그 다음에 디버깅, 그 다음에 다큐멘테이션 컨트롤, 그리고 테스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 윤리, 그리고 지적재산권 IP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한다는 것, 즉 디테일드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블럭들을 각각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블럭들을 디자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디자인을 끝나게 되면은 그 하나하나를 실제로 구현, 임플리멘테이션, 구현 실제로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통해서 잘못된 오류를 발견을 해서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끝나야지만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통합이 돼서 시스템을 인테그런, 즉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전체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게 돼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블록들은 다 독립적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인풋은, 근거는 시스템 스페시피케이션이 되겠죠. 요 하나의 블럭이 가져야 될 퍼포먼스, 성능은 여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블럭 A를 맡은 사람은 블럭 A를 열심히 만들고, 블럭 B를 맡은 사람은 블럭 B를 열심히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구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는 이 프로젝트 플랜, 즉 언제까지 이 일을 끝내고 언제까지 이거는 끝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랜을 숙지를 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스케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플랜은 스케줄하고 그 각각의 각각의 블럭이 갖춰야 될 그런 성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플랜을 짠다는 것은 그 기술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즉 전체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을 맞추고, 그 다음에 적절한 부품이 공급이 되고 적절한 인력이 공급되어야 되는 하나의 경영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테스트를 해서 완벽하게 끝나면은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되는데, 이 테스트를 한다는 것, 전체 시스템으로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requirement specification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것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requirement specification을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 프로토타입이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 프로토타입이 나오기 전에 미리 테스트 플랜을 짜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디자인 팀에게 있어서 테스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농부가 수확하는 굉장히 말하자면 보람찬 그동안의 고생에, 그동안의 노력의 보상을 받는 그런 추서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테스트 플랜이 없다면은 이 테스팅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테스트 플랜을 프로토타입이 다 나온 다음에 플랜을 만들게 되면은 사실 엄청나게 물건은 다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어떻게 테스트할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 플랜은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벌써 이 시스템 스페시피케이션이 나오자마자 사실 이 테스트 플랜이 나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리퀘어먼트 스페시피케이션을 만들면서 이 테스트 플랜이 미리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정확한 시간에 시장에 제품을 내놓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이 디테일드 디자인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각각의 블록, 지금 여기서는 아까 그림에서 블록 A만 따로 그렸는데, 우리가 현재 이 블록 A 디테일드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즉 디자인에 들어가기 전에 엔지니어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테스트 프로젝트 플랜과 시스템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디자인을 하면서 이 계획에 맞게, 스케줄에 맞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어떤 그 활동을 보면, 즉 블럭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활동을 보면은 디테일드 디자인이 있고, 디자인이 끝나면은 이거를 임플리멘테이션, 즉 구현을 실제 예를 들어서 회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전체 소프트웨어를 다 짠다든지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되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혹시 오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즉 에러를 제거하고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베리피케이션, 여기에 테스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다 끝나면은 반드시 우리는 이 다큐멘테이션, 지금까지 한 일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블럭이 여기서 테스트를 거치게 되고, 이것이 패스를 하게 되면 이 블럭 여러 개를 다 인테그레이트를 해서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이 전체적인 테스트 결과가 시스템 스페시피케이션과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되면 프로토타입의 제작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드 디자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현실적인, 가장 그 어떤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봤을 때 출발점, 버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전자의 경우에는 이 전기전자 부품을 가지고 실제로 동작하는 하나의 부품을 우리가 제작을 하는 것이 바로 디테일드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즉 전기전자에서 하드웨어 블록, 그 개별적으로 동작하는 어떤 하드웨어 블록을 만든다는 것이 디테일드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알고리즘 또는 프로그래밍을, 코딩을 하는 것도 여기 디테일드 디자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키트 다이아그램, 회로도라든지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결과물로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드 디자인을 할 때 제일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고안을 하는 거죠. 신세사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애널라이즈, 분석을 하고, 그래서 신세사이즈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폭기를 만들 때 우리가 이것을 트랜지스터, 개별 트랜지스터 하나하나 또는 3개, 4개를 사용을 해서 증폭기를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라고 하면 또 그 안에서 우리가 BJT가 있고 모스FET가 있는데, BJT를 만들 것인지 모스FET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OPM프로 증폭기를 만들 것인지 그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고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특성을 다 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제일 좋을까? 아니면은 OP 암프하고 다이오드하고 트랜지스터를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좀 더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실험을 거쳐가면서 그 이, 이 블록 그 다이아그램을 좀 더 그 세세하게 디자인을 하게 되고 이렇게 결과가 리파인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면 좋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제품을 만들 때는 한 번에 끝나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다른 방법을 또 고안해보고 다시 분석을 하고 다시 그것을 더 좋게 개선을 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디테일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데 만들게 되는데 실제로 회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빵판에 만들 수도 있고 만능 기판에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외부 회사에 의뢰를 하여 그 실제로 동작하는 기판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임플리멘테이션이 사실은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게 임플리멘테이션이 끝나면은 그 블럭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에러를 찾다. 이 버그가 벌레고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벌레를 없앤다. 즉, 만들어진, 실제로 만들어진 그런 하드웨어에서 또는 소프트웨어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없애는 것. 그 다음에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디버그와 베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러를 리무브, 없애는 거. 또 이 잘못 연결이 된 것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디버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이 에러를 다 없애고 나면은 다시 한번 동작을 시키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팅을 거쳐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게 잘 동작한다. 언제나 잘 동작한다. 이게 예를 들면 진동이 조금 있으면은 잘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참 어려운 건데 말하자면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거의 한 90에서 95% 정도 이 선의 연결이 너무 튼튼하지가 않다. 약하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은 그 부분이 접촉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버그 했다고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확실하게 동작하느냐, 언제나 동작한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가 베리피케이션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많은 엔지니어들이 특히 초급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블럭을 디자인을 하는 것이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 초급 엔지니어들은 사실은 이 다큐멘테이션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그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경쟁력이 있는 실력이 있는 엔지니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다큐멘테이션과 즉 설계뿐만 아니라 이 블록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제 회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다큐멘테이션과 테스팅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서 더 많은 시간을 더 많다는 것은 약간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의 이 다음 문장에 나오는 것처럼 spend equal time 거의 균등하게 이 디자인하는 것과 그러니까 즉 이 서류 문서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디자인 한다는 것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심세시스하고 어널리시스하고 디버깅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 베리피케이션 하는 거 즉 디자인 하는 거하고 테스팅 하는 거 이 세 가지에 거의 같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신뢰성 있는 제품이 나온다는 것을 특히 여러분과 같이 엔지니어링
그 분야에 처음 들어오는 그런 사람, 젊은 엔지니어들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특히 must begin with need analysis. 어떻게 보면은 그 커스터머의 니즈가 있을 때, 야, 이 사람의 니즈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테스트를 해야 되지, 어떠한 장비가 필요하지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즉 처음부터 니즈 어널리시스를 할 때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블럭 하나하나를 만들고 여기서 테스트를 하면서, 아, 이게 전체적으로 테스트하려면 뭐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그것을 이 프로젝트 매니저한테 얘기를 하고 준비를 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중간중간에도 all stage of the design process에서 항상 테스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미리 또는 동시에 생각을 반드시 해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다큐멘트 컨트롤, 문서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도대체 문서가 뭐에 관한 문서인지, 그 다음에 언제 이 문서를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누가 이거를 갖다가 문서를 또는 설계도를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누가 이것을 승인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많이 어떠한 날짜에 거쳐서 얼마나 많이 변했느냐, 이런 것들까지도 다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티피컬 타이틀 블록 오브 디자인 다큐먼트. 그래서 이게 타이틀 제일 앞에 있는 그 페이지가 요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중간에 어떤 실수를 했구나, 사실 그래서 최종으로 나온 것이 어떤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요 앞에 제일 마지막 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서 5년 정도 이 작업을 하다가 승진을 하게 돼서 여러분의 후배 엔지니어가 들어와서 이거를 다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저질렀던 이렇게 하니까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답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만일 이 앞에 게 없다면은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문서화, 특히 그 제품에 개발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쳤고 어떠한 실수를 했느냐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써주는 것이, 문서화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ll of the changes that have been formally agreed to, 즉 모든 결과가 그 변경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확인을 하고 그것을 문서화해야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실습을 하게 되는데, 매주 실습을 하고 나면 그 결과를 문서화해서 결과 보고서를 내게 되고, 또 결과 보고서를 내기 전에, 즉 실험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플랜을 먼저 짭니다. 그래서 예비 보고서 또는 설계 실습 계획서라는 것을 미리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과목에서 배운 그런 엔지니어링의 과정을, 즉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론이 필요하고, 그래서 디자인을 집에서 다 해오고, 그래서 그거를 문서화해서 예비 보고서 또는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실험이 끝나면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러한 작업을 여러분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즉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그리고 마지막 학기까지도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러한 보고서, 문서화는 항상, 즉 매주 보고서와 계획서를 여러분들은 졸업할 때까지 작성을 하게 되고, 그러한 훈련을 우리 학과에서는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로 미국에서 미국의 어떤 IC를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한 디벨롭먼트 플로우 차트입니다. 이 디벨롭먼트 플로우 차트라는 것은 여기서 시작을 무엇에부터 시작을 하고 어떻게 해서 테스트가 끝나고 이때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설명한 스페시피케이션, 즉 리퀘어먼트 스페시피케이션이 문서화되는 됨으로 해서 작업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이 위에서 나오는 것처럼 커스터머 하고 긴밀한 상호 관계, 상호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키텍터 디자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시뮬레이션, 비헤이비어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가 그 결과를 가지고 블랙 다이아그램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걸 다시 다큐멘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역시 이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여기서 다시 서킷 시뮬레이션이 가는데, 이렇게 다큐멘테이션이 나와서 뭐를 하게 되면 역시 커스터머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아키텍처 디자인이 끝나면은 블랙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이 나오고 역시 문서화되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끝나면은 서킷 디자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스키매틱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고 역시 다큐멘테이션이 나오면은 이거 가지고 또 커스터머랑 얘기를 하고, 이와 같이 매 단계마다 이 커스터머하고의 그 긴밀한 의사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칩이 구현이 되면은 이 테스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거를 가지고 다시 커스터머랑 얘기를 해서 어프로브가 되면은 마지막으로 데이터 시트, 이런 어떤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IC 칩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서 이것을 사용자에게 배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리뷰를 거치면, 단계마다 리뷰를 거치고 단계마다 커스터머랑 그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 근거는 항상 다큐먼트 작업 하나 끝날 때마다 단계마다 다큐멘테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데이터 슈트, 하나의 다큐멘테이션이 된다는 것을, 다큐멘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20회 학생들이 글을 잘 못 쓰는데, 사실 교양을 글쓰기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배우는 이유가 사실 다큐멘테이션이 이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다큐먼트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1학년 때부터 배우게 되고, 실험 실습 때마다 이 다큐멘트를 작성하는 다큐멘테이션 습관과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간단한 테스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복잡하지 않더라도 테스트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세틀라이트 어스 스테이션, 이게 위성 통신에 대한 그 지구국이 되겠죠. 거기에 필요한 안테나를 이제 제작해야 되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대단히 큰 파라볼릭, 포물선형 안테나인데, 여러분은 파라볼릭을 잊어버리시고 우리 그 무궁화 위성 수신기에 보면은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돼 있어 조그만 안테나가 있는데, 이것에 이것보다 훨씬 큰 버전인 그런 그 위성 통신 기지국, 즉 이 위성을 컨트롤을 하고 이 위성의 상태를 다 감지하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안테나를 제작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안테나의 직경이 18m, 대단히 크죠. 직경이 18m. 제가 만져본, 실제로 다뤄본 직경, 안테나의 직경 제일 큰 게 4m짜리인데 18m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제작을 해서 필요한 곳에 갖다 놓고 테스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공장으로 가지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납품하기 전에 미리 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 시그널을 제대로 받아들이느냐를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들어오는 시그널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럼 이걸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 들어오는 시그널, 아주 출력이 일정한 소스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건 또 하나의 또 다른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 돈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우리가 제작하는 그런 그 위치에다가 아주 정확한 이 송신기 트랜스미터를 만들어서 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 아니냐. 그런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인텔세트라는 이런 장비를 만드는, 이런 안테나를 만드는 이 회사에서 아주 좋은 그 저가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별, 이, 사이그너스 A 또는 토로스 A, 그리고 이 카시오페아 A라는 별에서 나오는 그 전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많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전에 이런 그 별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이 크기가 굉장히 일정하다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정밀한 트랜스미터를 만들지 말고 이 별을 별에서 나오는 신호를 소스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쉽게 테스트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방법을 개발을 한 거죠. 이거 만일에 이런 생각 안 하고 다 만들어 놓고 안테나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납품하는 기한을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미리 이런 어떤 그 테스팅 방법을, 그다음에 테스팅 플랜을 만들어 놓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핸드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어떤 전자 부품을 하게 되면은 이 수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몇 년 동안 쓸 수 있느냐를 알고 사게 되는데, 그럼 이게 수명이 10년이다 그러면 개발해가지고 10년 동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느냐,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면 이 수명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나이를 빨리 먹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artificially age, 인공적으로 나이 들게 하다. 그래서 1년만 한 달만 썼는데 사실은 10년이 지나간 것처럼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는 에이징 테스트, 나이 들게 하는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많은 경우에 우리가 버닌 테스트라는 걸 하게 됩니다. 버닌, 이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가 온도가 기껏 높아 봐야 뭐 30도 40도 땡볕에다가, 또 우리 핸드폰이라도 땡볕에 잘 안 놓죠. 직사광선 밑에서는 핸드폰 갖다 놓지 않죠. 뭘로 덮어놓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 온도가 한 40도 내지 50도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를 그 항온 항습조, 그 온도와 습도를 항상 같이 일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집어넣고 한 80도, 그리고 습도 한 90% 이런 데다서, 이런 곳 장치 안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굉장히 그 어떤 장비, 우리가 개발한 그런 시스템, 핸드폰 같은 것들이죠. 또는 심지어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이 수명을 측정을 할 때 주변 온도 뭐 한 90도 정도 되는 데서 엔진을 가동을 시켜서 그거를 뭐 한
한 열흘 정도 계속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동작을 시킵니다. 엔진을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의 한 달이 실제로는 10년 정도 현장에서 실제로 10년 정도 달린 것과 같은 효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 그러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이터를 번인 테스트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그런 제품들은 이런 번인 테스트를 거쳐서 그, 그 보장 기간이 정해지고 또 수명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테스트 셋업이 또 필요한데 also called 테스트 bed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G 이 핸드폰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5G를 어디선가는 실제로 우리가 장치를 해서 안테나도 장치를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에다가 싣고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끊어지지 않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그런 넓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테스트 베드라고 그런 데를 테스트 베드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풍력 풍력 발전 가지고 하나의 도시를 또는 하나의 섬을 우리가 섬에 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테스트 베드 아주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제주도 같은 곳에 즉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만들어서 그것이 과연 얼마나 그 현실성이 있느냐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테스트 베드를 우리는 제주도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는 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자동차도 별로 없고 그 안에서만 우리가 독립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테스트 베드를 만드는 것은 사실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 같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작이 디자인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자 이걸 어떻게 테스트할 것이냐 라는 식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다가는 그 프로젝트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처음에 계획 세울 때부터 테스트 계획도 반드시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디자인과 프로덕트 디자인하고 테스트 디자인이 거의 동시에 평행하게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테스트에 필요한 그런 장치들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이 시장에 내놓을 때까지 시간이 시장에 내놓을 때까지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또 이제 여러분한테는 좀 생소한 얘기지만 후크라는 것이 사실 이 훅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 갈고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전자전기 기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장치 안에 들어 있으면은 이것이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여기다 이거를 이 뚜껑을 열고 여기다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톡 튀어나오고 여기 이런 후크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이 옆에서 뚜껑 열지 않고 이 옆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브 같은 걸로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면서 여기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만들어 주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앰프가 있고 여기에 필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종 시그널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동작을 안 할 경우에 그럼 이거 만일에 이것이 그냥 기판에 이 선율로 다 이 프린트가 되어 있다면 지금 이게 잘못된 건지 이게 잘못된 건지를 모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 두 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블록 A, 이게 블록 B면은 요 사이에다가 점퍼선 같은 걸 넣어서 내가 요거를 싹 빼면은 요거 따로 동작시킬 수 있게 요런 점퍼선 같은 것을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은 즉 디자인 할 때부터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얘가 잘못됐는지 독립적으로 동작을 시켜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다면 이 칼로 여기를 잘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매저먼트를 할 수 있는 이런 훅이라든지 이 또는 오픈 서킷을 갖다가 분리하는 이 두 개를 오픈한다. 연결을 끊다. 이 오픈한다는 것은 오픈 서킷, 이것도 여기선 동사입니다. 오픈 서킷을 분리하는, 연결을 끊어버리는 그런 점퍼선 같은 것들을 디자인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면서 테스트까지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것은 두 개 디자인을 하면서까지도 테스트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신경을 냅니다.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윤리와 법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모티베이션, 이제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실 윤리적인 이 딜레마, 아주 난처한 지경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딜레마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 직업적인 명성이라든지 또 얼마나 쉽게 또 잡을 구하는지 취업을 잘하는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그 복지 행복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웰페어라는 거 이거를 하면 이제 이 가습 전에 한번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된 그 가습기 세척기의 예를 들어보면은 그거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 엔지니어들이 다 입을 닫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많은 생명이 죽었죠. 그런데 사실 그런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잘리고 나면 사실 다른 회사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취업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런 일을 잘 처리하면은 그 사람은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윤리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 많은 그 회사들이 그 직원들의 그 윤리 교육에 굉장히 열을 올리는데 사실 아무리 상급자가 있고 조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개인이 저지르는 그런 비리 이런 것들은 다 잡아내기가 감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엔론이라든지 이런 월드컴이라든지 아델피아 이런 회사들이 사실 어떤 직원 몇 명의 이 윤리가 느슨해서 그 사람들이 회사에 엄청난 이, 에, 그 악영향을 끼치고 결국 회사가 이제 파산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엔지니어들의 이 윤리 의식은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틱스, 윤리하고 모랄, 이것도 도덕이라고 이제 많이 번역하는데 이곳에 약간 좀 헷갈리는 면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아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다루는 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윤리라는 것은 이제 네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저 효도를 안 한다. 이건 이제 모랄에 관한 얘기고 아까 그 가습기 세척제에 관한 것은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쓸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지키는 것. 요것은 이제 에틱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모랄 해저드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렇게 한창 이제 옛날에 문제가 됐던 이런 이제 홍구석 씨 사건 같은 거 보면은 그거는 연구윤리, 리서치 에틱스가 되는 거죠. 그거 사실 뭐 홍구석 씨가 그때 뭐 자기가 아는 부모님이라든지 자기 동생이나 친척한테 해끼친 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에틱스하고 모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에틱스라는 것이 이제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정치가가 될 수가 있느냐 또는 이제 훌륭한 아주 인간적인 CEO가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린시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뭐 쉬운 예로서 이 골든룰 황금률이라고 많이 하죠. 그러니까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을 해라. 가장 기본적인 법칙
윤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것은 이 프린시플, 에틱스, 모랄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밸류, 가치관에 달라집니다. 이제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에 의해서 가치관이 사실 나이 들어가면서 좀 변하죠. 가치관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원칙이 성립이 되는 거고, 이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의 윤리와 도덕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공학인증원에서도 우리 엔지니어링의 윤리 강령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면 되는 것이고, 결국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직업적인 명성이라든지 직업적인 명성, 위신 이런 것들하고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은 소개하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공학인증원에서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전자공학학회 IEEE인데 거기에서도 이 윤리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윤리 강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명심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황우석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연구 윤리 강령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논의가 있고,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전기학회에서 그 윤리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요 앞에서 소개한 ABIT의 윤리 강령, 그 다음에 IEEE의 윤리 강령을 참고로 해서 이 윤리 강령을 만들었고, 이 윤리 강령의 내용은 바로 앞에 나온 우리가 학회이기 때문에 IEEE의 윤리 강령을 참고를 했고, 이걸 만들 때 IEEE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참고를 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좀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은데 사용해도 되느냐, 즉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 거를 참고를 해도 되느냐를 문의를 했고, 그 문의를 하지 않고 그냥 쓰게 되면은 표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다 연락을 해서 허락을 득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그 내용을 대동소이하지만 조금 바꿨습니다. 요거를 만들 때 이제 제가 김호성 교수도 여기 요거 윤리강령 제정위원회에 속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대한전기학회 회원은 전기공학의 기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생활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인식하고, 즉 전기공학 기술이 삶의 질과 생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우리는 알고, 그 다음에 이웃, 자연하고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삶을 중요하게 보는 한국의 문화 전통을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전문인으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권위, 명예, 위엄을 지킬 수 있도록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고용주, 고객 및 대중을 신의로 대하겠다. 이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다짐을 한다. 그래서 이 대한전기학회 회원이 되게 되면은 이 윤리 강령을 한 번씩 읽어보고 선서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사회에 대한 책임, 우리는 전문 지식으로 사회 발전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이거 단순한 돈만 벌겠다는 게 아닙니다. 사회의 발전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공공의 안전, 대단히 중요한 거죠. 과연 765kV 송전선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과연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이 안전한 것이냐, 또 우리의 안녕에 부합되는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합하도록 의사결정을 내리며 이 결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 그 다음에 신의의 원칙, 고용주에게 신의를 지키는데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아까
가습기 그 소독제 같은 것처럼 그 직업상에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이 비밀을 지키는데, 이것이 비밀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지켜야 되는 거고, 이해 상충에 대한 대처. 말하자면 A라는 회사와 B회라는 회사에서 또 나의 이해와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볼 때, 이럴 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래서 업무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이해 관계를 공개하고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도 되느냐? 근데 사회적으로 그건 문제가 없다 하면은 그거를 객관적으로 다루겠다라는 것이고, 정직한 자료, 그러니까 표절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다음에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 그 다음에 또 법령을 준수를 해야 되는 거고, 뇌물을 거부한다. 남의 지식의 재산권을 존중을 하겠다. 그 다음에 공정성의 원칙.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술적 성과를 공정히 평가한다. LG가 했으면 그거 우리 거보다 못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면은 우리 거보다 좋고 이런 면은 우리 거보다는 성능이 떨어진다 하고 좀 공정하게 한다는 거. 사실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이런 그 직업 윤리 또는 공학 윤리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약간 시끄러운,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공격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공평성의 원칙, 그러니까 성별, 인종, 나이, 지역, 교육 배경 또는 신체 또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거부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계속 공부를 하면서 직업적인 지식 및 전문성을 개발해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를 하는 거 하겠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친환경 기술,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 지속 가능 기술을 확산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이러한 강령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도록 또 명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지적 자치, 지식 재산권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특허가 있을 때 그게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you show up for the first day of work at a new company. 그래서 이제 그 회사라 입사가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합시다 하고 이제 서류를 내미는데, 많은 서류, 많은 회사, 특히 이렇게 제조업을 하는 이런 이공계 회사에서는 회사가 지적 재산권을 갖는다. 근데 그 특허, 이제 특허죠. 어떤 특허냐면 네가 월급을 받는 동안에 개발한 그러한 기술에 대해서 지적 재산권은 회사가 갖는다 라고 여기다 사인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게 사실 굉장히 애매모호한 조항인데, 사실 이게 갖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개발을 했을 때, 기술 개발을 했을 때 보상을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지적 재산권을 그 특허로 사용하는 권리는 회사가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이 그 회사에다가 큰 기여를 하는, 그다음에 지금 말하자면 이익을 많이 낸 그런 기술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게 상응하는 대우는 해줘야 된다는 것이, 근데 그거는 사실 계약이 아니죠. 그거는 의무이죠, 회사에. 그렇기 때문에 사인을 하지 않지만 그건 사인할 필요가 없죠. 대우를 해준다는 거는, 해야 된다는 것은. 근데 그 지적 재산권에 대한 행사권은 회사에서 갖는다 라는 것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미국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블루 LED, 청색 LED, 이것을 만들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일본의 아주 조그만 니치아라는 조그만 회사에 어떤 사람이 가서 한 3년만 시간 주면 내가 그걸 개발하겠다. 그래서 회사에서 열심히 투자를 해서 이 사람이 3년 만에 블루
LED를 청색 LED를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을 한 거죠. 양산에. 그래서 이 회사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 일본 회사가 니체라는 이 회사가 이 사람한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정도 그 성공 그 이 뭐라 그래 인센티브를 준 거죠. 그걸로 끝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전 세계 시장을 다 석권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죠. 결국 이 사람은 그것을 개발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으니까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이 사람을 교수로 스카웃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너한테 돈도 조금밖에 안 주는데 너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우리 학교 와서 이 교수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대학 교수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됐어요.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그랬더니 이제 미국의 변호사들이 이 지적재산권 IP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야 그거 너 옛날 회사에 가가지고 소송을 해라. 그럼 떼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이 사람이 사실 요구한 돈이 한 천억 정도 되죠 아마. 그 정도로 했는데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 이 회사하고 이 사람하고 그 내고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굉장히 사실 원래 그런 협상에서는 결과 얼마를 주기로 했다는 건 절대로 안 밝힙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적은 돈으로 협상을 끝냈어요. 근데 그 돈 받아가지고 이 일본인이 미국인이 됐죠. 이 사람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일본은 앞으로 기술 개발을 못한다. 엔지니어에 대한 대우, 발명에 대한 대우를 이 정도밖에 안 한다면 일본의 미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게 한 15년 전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일본이 계속 기술 개발에 우리나라의 LED라든지 LCD TV 디스플레이 이쪽 분야 또 자동차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는 게 어쩌면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삼성에서 일하던 사람이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별로 대우를 안 해줘서 이분이 대학으로 옮긴 다음에 소송을 걸어서 뭐 소문에 의하면 한 80억 받았다고 그러나요? 그게 아마 MP3일 거예요. 그 압축하는 기술을 이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 삼성에서 별로 대우를 안 해줬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한번 그 입사를 할 때 사인하라는 것이 뭐냐면은 non-compete clause. clause라는 건 이건 조항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경업 금지인데 이것도 이 말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게 경쟁 업체 취업 금지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인디케이트하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일하지 않겠다. 다이렉트 컴페티터 삼성에서 나와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나와서 LG 디스플레이로 삼성에서 퇴사하자마자 LG로 가서 일하지는 않겠다라는 조항입니다. 근데 언제냐? 그래서 대부분 한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10년이라 그러면 그 사람 굶어 죽죠. 자기가 아는 거는 그쪽 분야밖에 없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많은 회사들이 뭐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다가 뭐 쌍용 자동차로 사표 내고 삼성에서 있던 기술 다 가지고 가버리면은 그저 현대에서 배운 그 개발한 기술 다 가져가 버리면 아주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한 2년 내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지 않겠다. 근데 사실 2년 동안 그래서 막 그 대기업 같은 데서는 특히 그 이사급들 중요한 입찰이 있던 사람들은 2년 동안에는 그냥 월급만 줍니다. 일은 안 시키고. 왜냐면 다른 데 그리고 못하게 하면 이 사람 또 굶어 죽잖아요. 월급도 못 받고. 그래서 현업은 안 시키면서 퇴직을 하게 되면은 한 2년 동안 그냥 월급의 한 80%? 뭐 회사에 따라 다른데 그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명심을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제 친구들도 많이 뭐 회사를 옮겼다가 고소를 당한 경우가 를 많이 봤습니다. 이제
이 특허는 따로 공부할 기회가 많은데 여기서는 기본적인 것만 잠깐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라든지 또는 기술 개발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을 페이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여러 가지 퀴즈로 이게 맞냐 틀리냐 요것만 가지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특허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일에 네가 페이턴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거를 사용을 한다면, 정부에서 또는 특허청에서 이 사람이 너의 그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 사람을 벌어준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틀립니다. 내가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 특허 회사라는 거, 변리사 이런 사람들이 특허를 내는데도 돈을 받지만 특허 관리를 또 해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나오는 그 제품들을, 특히 이제 큰 회사, 작은 회사는 국내에서 얘기하는 만 다루고 있는데, 그 제품들을 쭉 조사를 해서 이거는 내가 관리하고 내 클라이언트의 특허권을 침해한 거다 하고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법원에 가, 특허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는, 그러니까 특허 냈는데도 돈이 들지만 특허를 계속 지속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도 돈이 듭니다. 발명한 사람이 특허권을 가지느냐, 아니면은 파일, 이게 서류를 접수하다, 서류를 등록하다, 이 등록한 사람이 갖느냐 특허권을, 발명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는, 사실 미국에 한 10년 전까지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노트에다가 이렇게 발명했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은 특허, 나중에 그것을 그 특허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소유권이 되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뭐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뭐 20년 전, 100년 전, 심지어는 100년 전, 예를 들어서 니콜라 테슬라가 무선 통신을 처음 개발을 했는데 그 사람 노트 속에 있었는데, 그걸 뭐 친구들이랑 같은 동료들이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뭐 마르크 호른이라는 사람이 언뜻 흘려 듣고는 그거 가지고 특허를 내서 발명권자 가지고 있다가, 뭐 그런 그 발명 행사를 하다가 50년인가 60년 지나가지고 법원에서 니콜라 테슬라가 발명한 거다라고 해서 특허 권리가 뒤집어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요새 그게 문제가 돼서 요새 미국에서도 특허를 먼저 그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도 논문,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실험해가지고 논문을 갖다가 쓰기 전에, 논문 발표하기 전에 먼저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하는 김호성 교수도 몇 개 특허를 가지고 팔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은 무한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뭐 이게 벌써 언리미티드라 그러면 뭐 사실 그런 건 없겠죠. 대부분의 경우에 뭐 20년 뭐 또는 10년 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낼 때 요런 거는 기한 같은 것들은 또 그때그때 또 법률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특허 낼 때 변리사하고 잘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허 등록하는 데는 돈이 안 든다? 돈 든다. 돈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교수가 학교가 다 100% 내줍니다. 근데 그걸 팔아먹을 때는, 그 특허권을 다른 회사에 팔아먹을 때는 이제 50%는 교수가 갖고 나머지 50%는 학교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수입을 잡게 되는 거고, 또 교수님도 그 교수 받을 그 특허를 낼 때 자기 대학원생들이 거기 기여를 했으면은 그 특허를 낼 때 이 사람의 권리가 몇 %다 라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팔렸을 때는 그 지분을 비록 그 사람이 졸업했더라도 연락을 해서 그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제자들은 가끔 가다가 뭐 몇 년에 한 번씩 뭐 몇십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까지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특허를 낼 때는 실제로 동작하게 만들어서 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닙니다.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실제 동작하는 물건이 없이 설계도만 가지고도 설계도도 없으면은 뭐 그때는 뭐 근거가 없으니까 이 특허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걸 잘 그림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공계가 아닌 사람은 특허 내기 힘들지 않냐. 그래서 변리사가 있는 겁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변리사랑 만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아이디어인데 그러면은 그 변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림도 그래서 특허를 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특허라는 것을 꼭 물건을 만들어 보고 지금 생각대로 동작해야지만 그 특허를 낸다는 생각 잊어버리십시오. 중요한 건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떼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 창의성을 발휘해서 아이디어를 내도록 노력을 하시고,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걸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먼저 변리사하고 얘기를 하고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서, 물론 돈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슷한 아이디어가 특허가 없다라고 판단될 때는 일단 등록부터 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또 그 특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 많은 사람이 투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허 권리가 없으면은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얘기하면 그 사람이 홀라당 그걸 베껴가지고 그 훔쳐가지고 먼저 등록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인자입니다. 법률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이디어가 있으면 특허부터 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런 특허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남의 특허를 갖다가 혹시 썼다, 사용을 했다, 똑같은 아이디어다, 그럼 죄가 없다? 아닙니다. 죄가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 때는 반드시 특허조사부터, 기술 개발을 하기 전에 특허조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휘슬 블로워, 이게 이제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 한국말로 번역하면 너무 긴데 휘슬 부는, 호루라기 부는 거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 위험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가습기 세척제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고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고, 회사 내에서 얘기하고, 회사에서 그걸 안 들어먹이면 밖에 나가서 언론에다가 공개를 하고, 이것이 바로 휘슬 블로워였는데, 그것이 바로 What is a whistleblower? 이게 바로 whistleblower라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휘슬블로잉의 어떤 그런 잘 알려져 있는 예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 휘슬블로잉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거 개발했을 때, 또 뭐 미국에서 디스커버리 호가 폭발했을 때도 사실 그 오링이, 그 고무로 만든 오링이 추워서 딱딱해지면은 그게 말하자면 그 어떤 틈을, 그 우리가 이제 게스킷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어떤 밀폐를 해주는 건데, 그런 밀폐 기능, 이게 딱딱해지면은 이게 탄성이 없기 때문에 밀폐를 못 시키죠. 그런데 그때도 이게 몇 도 이하에서는 발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액체 수소가 또는 액체 산소가 새어 나와서 폭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사실 그것이 무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폭발이 일어났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잘 찾아보면 많은 예가 있습니다. 뭐 이게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가습기 세척제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나아가서는 그 회사의 그 세금 포탈이라든지, 또는 불법 증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장의 아들한테 돈을 막 퍼준다, 이거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간 자기 이제 직업이 잘리게 되는 거고, 직장을 잘리게 되는 건데, 이 굉장히 참 사명감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제 호루라기를 불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적당하게 좋은 기회를, 어프로프리에이트, 언제가 적당하냐, 호루라기를 언제 불 수 있느냐, 이런 걸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공의 안녕에 굉장히 해를 끼칠 때, 퍼블릭, 대중화에게 굉장히 해를 끼치고 그게 굉장히 시리어스하다라고 판단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과감하게 언론에다가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게 이제 그 CEO한테 회사 내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적당한 만족스러운 그런 해결책 없이
그냥 그것이 무시가 됐을 때, 그때는 야 이거는 내가 정말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회사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그냥 얘기했다가는 미움만. 야, 그 미리 얘기했었으면 난 그거 몰랐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장이 몰랐다. 제가 엔지니어가 얘기 안 해서 내가 몰랐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걸 얘기했다는 것을 좀 문서로도 좀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좀 말하자면 녹취라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사장님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무시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이걸 그냥 강행을 해버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발설을 할 때는 임파셜 오브저버, 이거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정하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뭐 기자가 말이 되고 아니면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세금 포탈 같은 얘기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뭐 폼 잡으려고 그렇게 휘슬을 호루라기를 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러면은 내가 얘기를 안 하면은 이 컴퍼니가 회사가 아주 여러 사람한테 음, 그 해를 끼치는 걸 막을 수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호루라기를 불어서 말이죠 공익을 위해서는 그 자기 회사의 비리를 얘기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회사 안에서 행동을 하기 바랍니다.